그렇습니다. 공공재개발 과연 무엇일까요? 공공재개발 이 사업 개념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은 사업성 부족이죠. 사업성 부족 등 사유로 정체된 정비구역이나 신규 예정구역에 대해서 공공시행자면 누구를 말하죠? LH나 SH를 말하죠. 공공성 요건을 충족, 즉 공급임대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업을 정상화 또는 촉진시켜서 도심 내의 목적은 도심 내의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 한마디로 도심 내에 아파트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이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을 보게 되면은 단독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뭐예요? 동의를 확보해야 됩니다. 공동시행일 때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공동시행, 조합과 공동시행일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공공성 요건은 주택의 50% 이상 공공임대 등 공급하게 되면은 여기는 공공임대와 수익형 전세 지분형 요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하면은 이건 뭐예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면 일반 분양분이 남죠. 일반 분양분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돌리게 되면은 공공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랬을 때 인센티브는 도시규제 완화, 사업성 보장, 신속한 인허가, 사업비 지원, 즉 1, 2, 3, 4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공공재개발 사업의 도입 취지는 바로 이제 다음의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검토를 하겠다. 첫 번째, 인접된 다른 지역들은 이미 기반시설 연계,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기반시설을 연계가 가능해요. 지역 여건 개선 효과, 여기를 재개발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개발을 지원하면 개선 효과가 커다란 지역, 예를 들면은 뉴타운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된 때 일부 지역만 해지되어서 그 지역만 그야말로 낙후된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 지역 같은 경우 다시 지정을 해서 아파트 단지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주변 환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런 지역이 구릉지예요. 굉장히 이런 구릉지가 있어서 또한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른 입지 특성상 규모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한이 있으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 뒤에 남산이 있거나 앞에 한강이 있으면 어때요? 고도 제한을 상대적으로 받게 되죠. 또 군사시설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공원, 국가 지정 공원 등이 위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은 고도 제한을 당연히 받게 되죠. 이렇게 될 때는 사업성 개선이 어려워서 정체된 이런 지역이 그렇게 극심한 노후 지역들이 또 많거든요. 세 번째는 재난 및 안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안전 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서 정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네 번째, 역세권 등 지리적 여건은 아주 좋지만은 동의율, 추진주체 부재 등으로 장기 정체된 구역. 그렇습니다. 유념하셔야 되는 게 추진주체 부재예요. 뭐냐 하면 정말 노후돼 있어. 입지 좋아. 주변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정말 가치 좋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추진주체 부재로 인해 가지고 시동조차 못하는 이런 지역들이 의외로 찾아보면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한마디로 쏘시기를 해서 불을 붙이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가치를 상승시킨다. 다섯 번째, 장기 정체된 구역으로서 동의율은 높지만 사업성이 떨어져요.
실제로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 시세나 아니면 이 실제로 전철역과의 거리가 멀면 또 서울의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외지 쪽으로 외곽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파트 값이 상당 부분 떨어지죠. 그렇게 되는데 정말 오래되고 노후되고 여러 가지 시설 낙후됐기 때문에 재개발의 동의율은 굉장히 높지만은 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한마디로 찾아주겠다. 그리고 돌출 경관을 초래하거나 구역계가 불규칙한 지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게 되고, 7번째 공공재개발 사업 도입 취지와 서울시 정책 여건상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이 필요하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바로 여덟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 또는 공동 시행 방식이 단독으로 공동 시행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먼저 있겠죠. 그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곳에 거기에 LH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물론 SH 포함입니다. SH 포함. 이렇게 되면은 약정을 체결해요. 어떻게? 사업 총괄, 자금 조달,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등 이런 사업 총괄에 대한 것들을 해서 토지 등 위탁 책임을 이제 맡기게 되죠. 맡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LH 신용 보강에서 자금 조달, 주택 도시 기금에서 자금 조달이 기금 대출이 보통 70%에서 90%까지 된다고 하죠. 요게 이제 그 지역적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거기에 따른 그 기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 기금 대출이 저리로 이루어지게 되죠. 1.5 내지 1.8%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분양대금, 이제 정비업체 지정, 그리고 건설 시공사, 정비업체, 그리고 일반 분양자들이 이제 시공사가 정비업체가 먼저 정해지게 되겠죠. 정비업체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은, 재개발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시공사가 정해지고, 이 시공사의 공사의 그 시공사의 이 담보 내지는 보증 확약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대출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그 책임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철거를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이제 분양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는 보통 선분양이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선분양으로 진행이 되니까 일반 분양자들이 이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요 근래는 서울 웬만한 지역 같으면은 로또 복권 못지않은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당첨에 아주 그 높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이 이런데, 그렇다면은 그런 사업은 그래, 나 상관없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성에 대한 것들을 개선시킨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혜택이 첫 번째가 도시 규제를 어떻게 완화, 이것은 행정적이 되겠죠.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 즉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어디에요? 준주거로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 여기는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 여기는 200, 여기는 250%를 어떻게 해요? 20%를 상향해요. 요거는 뭐냐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하면은 요거는 250%, 요거는 300%니까 여기에 20%를 더하면은 300% 내지 360%로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용도 지역에 대한 이 부분들을 상향해서 준주거로 만들든가. 그리고 기부 체납을 완화해 주겠다. 요거는 자, 사업비 융자와 이주비 융자 기반시설 국비 지원은 재정 지원입니다. 재정적 지원이 되겠죠. 재정적 지원에 이런 대출에 대한 융자, 저리로 융자를 함으로 해서 사업성을 개선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사업성을 보장한다는 말은 바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를 해서 관리처분 시에 분담금을 아예 확정을 해버려요.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례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을 확정을 지어준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어떻게 해요? 제외시켜 주겠다. 요 또한 큰 메리트 중에 하나죠. 요 근래에 들어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아파트 분양가와 상한제 적용 제외의 가격은 한 세대만 해도 30평대 기준으로 수억 원에 이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메리트가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속한 인허가. 얘가 가장 큽니다. 얘는 별 5개, 얘는 별 5개 되는데 얘가 가장 큰 혜택입니다. 어떻게? 도시계획 수권소유나 사업계획의 통합 심의를 통해서 기간을 어떻게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절반으로 줄이니까 획기적으로 10년 걸리던 게 5년밖에 걸리지 않게 되죠. 이런 아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높은 그런 기대가치, 즉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 재개발과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의 차이점은 뭘까? 요 공공재개발은 그냥 보편 타당한 공공재개발. 예를 들면 2020년 9월 21일 발표한 공공재개발을 기준으로 놓고 본 겁니다. 2021년 이사대책에 나온 공공재개발은 다음 회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민간 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되는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 분담금 지원이 없다. 여기는 공공이 부족분. 분담금이 부족할 때는 지원을 해주겠다. 중도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60%인데 여기는 40% 정도밖에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4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중도금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나머지 잔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중도금을 40% 정도만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아주 경감될 수밖에 없죠. 사업 기간이 10년 걸리던 게 약 5년으로 절반 2분의 1로 단축이 되죠. 2분의 1로 단축되니까 얘가 가장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들이 전부 절감이 되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대폭 개선이 된다. 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40개월 걸리던 것을 18개월로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 통합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사업비 지원이 여기는 없지만은 여기는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주비 지원도 없지만 여기는 지원을 해주겠다. 동의율은 추진위 때는 2분의 1, 조합 설립일 때는 4분의 3 일반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때는 물론 2분의 1, 공공 단독일 때는 3분의 2 정도의 충족. 공공 단독일 때는 LH나 SH가 단독으로 시행할 때, 그런데 공동으로 시행할 때는 좀 다르죠. 공동으로 시행할 때는 다르다. 그래서 기부 체납도 50에서 70%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기부 체납 비율도 줄여주겠다. 20에서 50%로 기부 체납 비율도 물론 요거는 퍼센테이지니까 그렇지만요. 실제로 여기에 용적률 뭐 이런 것들을 혜택을 주면서 실제 절대적인 임대 아파트의 세대 개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퍼센테이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치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 공공재개발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보면은 결국 공공재개발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개정한 세부 내용이에요. 법적 상한은 요거는 300%예요. 요거 300%는 뭐죠? 3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에 120% 하면은 36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물론 올라간 것의 절반 2분의 1은 뭐예요?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초과 용적률에 대한 주택 기부 체납 비율을 20에서 50%로 줄여주겠다. 기부 체납받는 공공임대 일부는 전용 85제곱미터로 공급을 하겠다. 너무 작은 걸로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면 뭐예요? 기간이 어떻게 돼요? 단축이 되겠죠.
단축이 돼서 아주 절차가 간소해지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된다. 절차 시작 후 들어온 조합원은 감정평가액보다 비싸게 피치 못하게 이미 사업에 출발을 한 다음에 출발 후에 매수한 사람, 즉 투자한 사람이 되겠죠. 투자한 사람들은 감정평가액보다 비싸게 분양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차별화를 위해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여기가 그야말로 이제 한마디로 투자판으로 변하는 것은 맞고 급격한 가격 상승은 이제 상대적으로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재개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에 바로 요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현행 이제 99.4 분상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 재개발이에요. 민간 재개발 방식이 되겠죠. 민간 재개발 방식일 때 사업성이 100이 안 나와요. 100이 안 나와서 사업성이 어떻게 돼요? 사업성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않으니까 이제 멈춰서 있겠죠. 당연히 사업성이 없으면은 멈춰서 있는데 요것을 딱 하나만 풀어주는 거야. 분상제 제외만 풀어줘도 100%를 넘어서요. 비례율이 100%를 넘어서게 되니까 분상제 적용도 해주고 이건 어떤 거예요? 공공으로 갔을 때 공공재개발의 특례 적용 시에요. 특례 적용 시 공공재개발의 특례 적용 시에는 분상제 하나만 풀어줘도 100% 넘어가고 거기다가 분상제 제외에다 기금 지원 연리 1.8%의 저리의 기금 지원을 50%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102.3%까지 다시 더 사업성이 개선이 되지요. 개선이 되면 여기다 또 하나 분상제 제외도 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상향 적용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용적률 최대 120%까지 늘려주게 되면은 아파트 세대수를 더 많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사업성이 개선이 되죠. 여기에는 분상제 제외, 기금 지원, 용적률 상향까지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변이 이미 예를 들면은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 분량도 돼야 되지만은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이제 재개발의 그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제외도 되고 기반 시설만 완화해주게 되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매우 크거든요. 이 기반 시설이 의외로 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재개발 조합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거죠. 여기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죠. 어디가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기반 시설 부담을 그 조합에다가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하고 기금 지원도 하고 용적률 상향도 주고 그리고 기반 시설까지도 완화해주면은 수익성은 대폭 개선이 됩니다. 대폭 개선이 되니까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대두되죠. 그러면 바로 좀 전에 보셨듯이 민간 재개발과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의 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치는 이쪽이 클 수밖에는 없어지지요.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 재개발의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부분 인기가 있는데 또 이것은 장점만 말씀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비례해서 또 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만 되죠.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단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재개발이 가지는 단점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고요. 오늘은 바로 현재 일반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시행이 진행됐을 때 공공이 개입함으로 해서 달라지는 점,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혜택을 주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